여러분, 혹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더 어렵고 때로는 남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돌아오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와 귀찮다는 듯한 표정뿐이라면 그때 느끼는 서러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행여나 자식과의 관계가 더 틀어질까봐 혹은 내가 짐이 될까봐 그저 꾹꾹 눌러 담으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 보니 그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틈을 보여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모는 그래도 되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자식의 눈치나 보며 서러움 속에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자식을 이겨먹으려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결국에는 자식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갑을 여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경제력은 곧 나의 존엄입니다. 둘째, 감정적 탯줄 끊기입니다. 자식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할 만큼 단단한 정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거절의 근육 키우기입니다. 무리한 부탁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넷째, 결정적인 한마디의 힘입니다. 자식이 선을 넘을 때 구구절절한 잔소리 대신 그들의 태도를 180도 바꾸게 만드는 짧고 강력한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김영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털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 더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자주 찾아오더니 집을 사고 아이가 생기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김영자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어느 명절날 오랜만에 온 아들이 한다는 말이 어머니, 이번에 차 바꿔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였습니다. 김영자님이 이제 가진 돈이 없다. 라고 하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괜히 기대했네. 라며 밥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영자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이제 자식에게는 짐짝 취급을 받는구나. 평생을 바쳐 사랑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냉대뿐이라는 사실에 김영자님은 며칠을 알아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김영자님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으로 가슴 한구석이 아리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한 죄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배은망덕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면 이 한마디만 하세요.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째, 지갑을 여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돈은 곧 노후의 뼈대이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 살아야 나도 편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심지어 손주 학비까지 보태줍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경제활동이 멈춘 노년기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발언권과 존엄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최철수님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최철수님은 정년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 전부를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주셨습니다. 아들이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평생 모시겠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3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다 건너가고 나니 최철수님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매달 아들에게 용돈을 받았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용돈을 받는 날이 되면 최철수님은 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들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내가 너무 많이 달라고 했나?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한가? 하며 스스로 위축됩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아버님, 이번 달은 저희가 지출이 좀 많아서요. 라며 용돈을 조금 줄여서 보낼 때 최철수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알았다. 너희 쓰기도 바쁠 텐데. 라며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내 돈 내주고 내가 거지가 되어 눈치를 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돈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노년의 비극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자식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줄수록 그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왜 이번에는 안 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유산은 죽을 때 남겨주는 것이지 살아서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진 것이 있는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안부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주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없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병원비도 써야 하고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은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식을 위해 아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좋은 옷을 사입으시고 여행도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부모를 도와줘야 하는 짐이 아니라 멋지게 사시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식의 동정심에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동정은 결코 존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당당함만이 자식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째, 감정적 탯줄 끊기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자식과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나도 웃고, 자식이 인상을 쓰면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집착이자 의존입니다.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님은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뭐 실수했나? 하며 온갖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밤늦게 딸에게서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짧은 문자가 오면 이순자님은 그제야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에 눈물을 훔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너만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귀찮아하는구나. 이순자님의 삶의 중심은 본인이 아니라 딸에게 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딸에게 저당 잡힌 셈입니다. 그러니 딸의 태도에 따라 이순자님의 감정은 널뛰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신에게 너무 매달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럽고 숨막히는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의 탯줄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자랄 때 뿌리가 엉켜 있으면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햇빛도 잘 받고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현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일로 채우십시오. 박명수님은 70이 넘은 나이에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붙잡기도 힘들었지만 점점 먹가는 냄새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글씨 쓰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나 지금 서예 수업 가야 하니 나중에 통화하자 라며 먼저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라며 먼저 찾아오고 어머니의 서예 작품을 보며 우리 엄마 정말 멋지시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여러분을 더 이상 챙겨드려야 할 노인이 아니라 매력적인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에너지를 거두어 나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식에게 존중받는 가장 지혜로운 감정적 독립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셋째, 거절의 근육 키우기입니다. 아니, 내가 못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몸이 부서져라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원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인 예스는 자식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을 가르칩니다. 정옥부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옥부님은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매일 왕복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가서 손주들을 봐주십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어 서 있기도 힘들지만
딸이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거절을 못합니다. 어느 날 정옥부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오늘은 못 가겠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뜸 짜증을 냅니다. 엄마, 그럼 애들은 어떡해? 갑자기 그러면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는 거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딸의 말에 정옥부님은 서러움이 푹 받쳤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물론 딸의 태도도 문제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정옥부님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헌신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딸은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는 언제나 가능한 슈퍼맨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부탁하고 거절하면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경계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의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절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대면 자식은 그럼 언제 되는데요? 라고 파고듭니다. 그냥 담백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건 내가 하기에 힘이 붙이는구나. 그 부탁은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의 상태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 아빠 너무해. 라며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부모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자식도 부모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거절은 자식의 자립을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주면 자식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거절이 자식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됩니다. 부모 노릇하느라 내 뼈와 살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거절,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넷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한마디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도 살다 보면 자식이 선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욱하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요.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화를 내거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혹은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당하고만 계시기도 합니다. 같이 화를 내면 싸움판이 되고 참고 있으면 호구가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냉정한 한마디입니다. 상황을 하나 보겠습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정치 이야기나 돈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자, 이 순간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이때 맞받아쳐서 너 지금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라고 소리치면 아들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표정을 싹 지우셔야 합니다. 화를 내는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닙니다. 아주 차갑고 건조한 무표정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딱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또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그 말은 내가 듣기에 몹시 거북하구나.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형벌이자 품격 있는 단절입니다. 이 한마디와 행동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네가 선을 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화내고 소리치면 감정 싸움이 되지만 차갑게 대화를 끊어버리면 자식은 자신의 무례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둘째, 부모의 단호한 권위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의 무례함을 받아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줍니다. 셋째,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만. 의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박영감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다혈질인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해서 신세 한탄을 하며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며 주정을 부렸지요. 박영감님은 매번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며 달랬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린 조언을 듣고 박영감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들이 또 술 취해 전화를 걸어 막말을 시작하자 박영감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그 말투와 태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맨정신일 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을 때도 어제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술김에 미쳤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여준 단호한 모습에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 후로 아들은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버릇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구절절한 설교가 아닙니다. 나는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그것을 보여주는 짧고 명확한 한마디, 그리고 침묵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소리를 내거나 화가 나서 떠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남에게 말하듯 사무적이고 건조하게 말해야 효과가 큽니다. 그 태도는 옳지 않다. 여기까지만 하자.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듯 단호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지갑을 닫으십시오. 경제적 통제권을 쥐고 그 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풍요롭고 여유 있는 부모가 존중받습니다. 둘째, 감정의 탯줄을 끊으십시오. 자식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사랑을 멈추고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일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독립이 곧 자식의 독립입니다. 셋째, 거절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경계선이 분명해야 존중이 생깁니다. 넷째, 단호한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자식이 선을 넘을 때 그 말은 듣기 거북하구나 라고 말하고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품격 있는 단절이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라는 역할에 너무 충실하느라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나의 분신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내 몸을 빌려 태어난 또 다른 인격체일 뿐입니다. 그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웃으며 보내주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화려하고 멋지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노년은 쇠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쭈그려 앉아 있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고 산책을 나가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으로 맛있는 점심을 사드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왕처럼 대할 때 자식들도 여러분을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